LA 하늘이 까맣게 물들었고 매캐한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이곳은 지옥과도 같은 현장입니다. LA를 휩쓴 산불이 진압되는 듯 하였으나 22일 LA 북쪽에서 발생한 새로운 휴즈 산불이 강풍과 건조한 기후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여의도 7배의 면적을 태우는 등의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 한 명의 소방관이 눈에 띄게 활약하고 있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아일랜드계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김이라는 소방관인데요. 보스턴에서 자랄 때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적지 않은 차별을 겪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스턴 소방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해요. 지금은 LA 소방서에서 3년차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대형 산불을 맞아 한인 커뮤니티와 소방서를 잇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재난 현장 속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방관 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LA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이비드 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LA 대형 산불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보스턴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부산 출신이시고 아버지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이세요. 어머니는 늘 제게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고 주말엔 한글 학교도 다녔어요. 덕분에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 문화도 잘 이해하고 있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방관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아시안이 무슨 소방관이냐는 편견도 많이 들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진로 상담 때 상담 선생님이 너 같은 아시안은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하셨을 땐 정말 속상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서 보여줘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소방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스턴 소방학교에서도 쉽지 않았어요. 공부, 교육 관계 등도 힘이 들었지만 생각도 못했던 체력 훈련이 특히 힘들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시키신 태권도 덕분에 체력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자신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다른 훈련생들을 도와주는 일도 많았죠. 이러한 어머니의 조언과 저의 노력 덕분에 소방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아들이 해냈다고 하셨어요. 그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LA 소방서로 발령받았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LA에는 큰 한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어머니도 LA 코리아타운에 계신 언니분이 계셔서 무척 좋아하셨죠. 발령받고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소방관이 많지 않다 보니 코리아타운 출동이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았죠. 덕분에 한인 커뮤니티와도 친해질 수 있었고요. 그러다 이번 대형 산불이 발생했어요. LA 외곽의 작은 들불로 시작된 화재가 시속 60마일이 넘는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시내로 번져왔죠. 처음에는 평소처럼 진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람이 계속 강해졌고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80시간 동안 마치 거대한 화염 방사기로 도시를 태우는 것 같았어요. 비벌리힐스의 고급 주택가도 피해를 피할 수 없었죠. 수천 채의 저택이 잿더미로 변했어요. 집집마다 수백만 달러짜리 미술품과 귀중품들이 있었는데 모두 불타버렸죠. 특히 할리우드 스타들의 저택이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연기가 너무 심해서 LA 상공이 새까맣게 변했고 호흡기 질환자들이 속출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약탈범들이었죠.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경찰복과 소방관 제복을 완벽하게 위조해 입고 나타났어요. 피해 주민들은 당연히 이들을 진짜 경찰과 소방관으로 믿었죠. 약탈범들은 안전점검이라며 집에 들어가 귀중품을 훔쳐갔어요. 심지어 화재 진압 중인 현장에서도 불탄 저택의 금고를 도굴하듯 파헤치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1992년 LA 폭동의 악몽이 되살아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때의 경험이 큰 힘이 됐죠. 예비군 출신 한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조직적으로 순찰을 돌았어요. 군대식으로 분대와 소대를 편성해서 24시간 교대로 위험지역을 지켰죠. 제가 소방관이라는 걸 아시고는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어요.
소방서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효율적으로 약탈을 막을 수 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 사장님이라는 한인 마트 운영자의 이야기예요. 대형 마트들이 마스크 가격을 10배까지 올릴 때 김 사장님은 오히려 가격을 내리고 이재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셨어요. 심지어 식수와 생필품까지 무상으로 제공하셨죠. 이 소식을 들은 타주의 한인들이 전화로 물건값을 지불하고 이재민들에게 나눠주세요라며 기부를 이어갔어요. 반면 일부 중국인들의 행태는 충격적이었어요. 이재민 행세를 하며 여러 한인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무료 물품을 받아갔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 SNS에 한인들의 선행을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허위로 선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인들이 기부한 물품을 들고 사진을 찍어 중국계가 LA를 돕는다며 거짓 정보를 퍼뜨린 거죠.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인의 저력을 느꼈어요. CNN, LA타임즈 같은 주요 언론에서도 한인들이 LA를 지켰다고 대서특필했어요. BBC는 LA 폭동 때처럼 이번에도 한인들의 조직력이 도시를 지켜냈다고 보도했죠. 어머니는 뉴스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니? 라고 하시면서요. 반면 일부 중국인들의 행태는 충격적이었어요. 이재민 행세를 하며 여러 한인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무료 물품을 받아갔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 SNS에 한인들의 선행을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허위로 선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인들이 기부한 물품을 들고 사진을 찍어 중국계가 LA를 돕는다며 거짓 정보를 퍼뜨린 거죠. 그리고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소방관 제복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화재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처음엔 다른 지역에서 온 지원 인력인 줄 알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들의 행동이 전문 소방관답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비벌리 힐스에 수상한 신고를 받고 달려갔을 때 제 한국인 정체성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현장에서 발견한 가짜 소방관들의 정체를 밝혀내면서 우리 한인사회와 소방서를 연결하는 특별한 임무가 시작됐거든요. 불과 이틀 만에 LA 전역에서 위장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나타났어요. 이들은 정교한 조직력으로 움직였죠. 진짜 소방관처럼 무전도 주고받고 위조된 소방 차량까지 운용했어요. 더 심각한 건 소방서 내부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한인사회에서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1992년 LA 폭동 때처럼 향토 방범대를 조직하자는 거였죠.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 출신들이 주축이 됐어요. 저는 이중 언어 능력을 살려 소방서와 한인 방범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인 방범대의 군대식 조직력이었어요. 전직 장교 출신들이 지휘부를 구성하고 부대 편성하듯 구역별로 순찰조를 나눴죠. 무전 통신망도 구축하고 24시간 교대 근무 시스템까지 만들었어요. 미국 경찰들도 이런 체계적인 운영에 놀랐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소방서와 한인 방범대, 그리고 경찰을 연결하는 거였어요. 소방서의 화재 진압 정보, 경찰의 수사 정보, 한인 방범대의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런 협력 체계는 LA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한인 방범대원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군대에서 배운 전술을 그대로 활용했거든요. 야간 순찰할 때는 야시경까지 동원했고 수상한 차량 발견 시 바로 사진 촬영해서 공유했죠. 덕분에 위조 소방 차량 여러 대를 적발할 수 있었어요. 결정적인 성과도 있었어요. 한인 방범대가 수상한 무전 신호를 포착한 거예요. 제가 확인해보니 소방서 무전 코드를 흉내낸 가짜였죠. 이걸 추적해서 중국 범죄 조직의 아지트를 발견했어요. 경찰 특공대와 협조해서 조직원 10여 명을 검거하는 큰 성과를 올렸죠. 이런 활약 덕분에 저는 LA 소방서와 한인사회를 잇는 공식 연락관이 됐어요. 매일 아침 한인회관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 계획을 세웠죠. 미국 경찰들도 이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한인 방범대의 활약은 TV 뉴스에도 여러 번 보도됐어요. LA를 지키는 한인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요. 특히 방범대원들이 군복 차림으로 순찰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갔을 때는 많은 미국인들이 감동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한인사회의 대응도 더욱 강화됐어요.
LA 한인회를 중심으로 모든 교민단체가 하나로 뭉쳤죠. 제가 놀란 건 이미 1992년 LA 폭동 때의 비상 연락망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코리아타운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모든 한인 마트와 가게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구호활동에 나섰거든요. 특히 김스마트 김진호 사장님은 창고에 있던 마스크 10만 장을 무상으로 나눠주셨어요. 다른 업체들이 마스크 가격을 10배로 올릴 때였죠. 더 놀라운 건 전국 각지의 한인들이 보내온 성원이었어요.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등 전국 각지에서 한인들이 물품을 구매해서 LA로 보내왔죠. 심지어 한국의 교민단체들도 특별 모금을 시작했다고 해요. 한편 방범 활동도 더욱 체계화됐어요. 예비군 출신들이 중심이 된 한인 방범대는 이제 3교대 근무 체제로 전환했죠. 각 조별로 군 계급을 따라 지휘체계도 만들었어요. 미군 출신 한인들도 합류하면서 더욱 전문적인 조직이 됐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통신체계였어요. 한인 IT 기업들이 무전기와 CCTV를 기증했는데 이걸로 첨단 감시망을 구축한 거예요. 한국에서 군 통신병 출신들이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했죠. 미국 경찰도 우리 통신망을 부러워했다니까요. 그런데 중국 커뮤니티의 행동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한인들이 무료로 나눠주는 물품을 받아다가 되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선행을 자신들의 공으로 둔갑시키기도 했죠. 차이나타운의 일부 상인들은 마스크 가격을 20배까지 올리기도 했고요. 이런 와중에 한인 2세들의 활약도 돋보였어요. 저처럼 이중언어가 가능한 젊은이들이 통역을 자처하고 나섰죠. 덕분에 소방서, 경찰, 한인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이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86의 고령에도 매일 아침 한인회관에 나와 도시락을 만드셨죠. 6.25 참전용사셨는데 조국이 어려울 때 미국이 도와줬으니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도울 차례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인 교회들의 활약도 대단했어요. 각 교회마다 구호소를 차렸고 성도들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소방관들에게 배달했죠. 교회 차량으로 이재민 수송도 도왔고요.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한인들의 놀라운 공동체 정신이라고 극찬했어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건 우리 한인들의 희생정신이었어요. 자기 가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구호활동에 나선 분들, 밤새 순찰을 도는 방범대원들, 하루 종일 도시락을 만드시는 어르신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인들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특히 중국계 커뮤니티의 반응이 놀라웠죠. LA타임즈에서 한인들이 지킨 LA라는 특집 기사를 내보낸 다음 날이었어요. 차이나타운의 몇몇 단체들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중국계 시민들도 LA 구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사진까지 공개했죠. 그런데 그 사진들이 우리 한인 마트에서 찍은 거였어요. 한인 봉사자들이 나눠준 물품을 들고 찍은 사진으로 홍보를 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구호품 장사였어요. 한인 마트에서 무료로 받은 생필품을 자기들 가게에서 고가로 판매하는 걸 발견했거든요. 우리가 무료로 나눠준 마스크를 개당 $20씩 받고 파는 거예요. SNS에서도 악의적인 선전이 시작됐어요. 중국계가 LA를 구했다. 중국인들의 희생적인 봉사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한인 방범대의 활동 사진을 도용해서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 언론들이 직접 취재에 나섰어요. ABC 방송의 한 기자가 잠복 취재를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죠. 차이나타운의 일부 상인들이 조직적으로 구호품을 모아서 암시장에 파는 걸 포착한 거예요. 반면 우리 코리아타운은 더욱 빛났죠. 한인 마트들은 오히려 가격을 더 낮추고 구호품 지원도 늘렸어요. 김스마트의 경우 적자를 보면서도 무료 급식소를 계속 운영했죠. 한인 식당들도 소방관과 경찰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고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전국 뉴스에 보도되면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어요. CNN에서는 진정한 미국 시민은 누구인가라는 특집 프로그램까지 제작했죠. 한인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중국계의 이기적인 행태를 비교하면서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백인 이재민들의 증언이었어요. 한인들은 우리가 한국인인지 백인인지 묻지도 않고 도와줬다.
중국 마트에선 천정부지로 오른 가격에 물건을 팔았지만 한인 마트는 오히려 가격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결국 이 사태는 미국 정부의 주목도 받게 됐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와 맞물리면서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됐거든요. 특히 중국계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연루 정황이 드러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 한인 사회는 끝까지 원칙을 지켰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 당연한 거라고 묵묵히 봉사를 이어갔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미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CNN, 폭스, ABC 등 주요 방송들이 앞다투어 한인 사회의 이야기를 보도했죠. 미국의 진정한 영웅들이라는 타이틀로요. LA 시의회에서는 특별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희생과 봉사 정신을 기리자는 내용이었죠. 시장님이 직접 한인회관을 방문해서 감사패도 전달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한인 방범대를 LA시 공식 자원봉사단으로 인정하는 선언도 있었어요. 우리 소방서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LA 소방서 최초로 한인계 지역 담당 책임자로 승진했죠. 더 놀라운 건 소방서에서 아시안계 채용을 늘리기로 한 거예요. 특히 한인들을 우대하는 특별 채용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미국 전역의 한인 2세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공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데이비드 김처럼 되고 싶다는 고등학생들의 편지도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아시안이라고 차별하던 시선도 많이 바뀌었죠. 어머니는 요즘도 눈물을 흘리세요. 하지만 이번엔 자랑스러워서 우시는 거예요. TV에서 한인들의 활약상이 나올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니? 라고 하시면서요. 특히 제가 소방서 책임자가 됐다는 소식에 정말 기뻐하셨죠. 1992년 LA 폭동 때는 우리가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LA의 영웅이 됐죠.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한민족의 저력이 아닐까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우리가 보여준 협동심이에요. 한인 마트는 적자를 보면서도 이재민을 도왔고 교회는 밤낮 없이 봉사했으며 방범대원들은 자기 일을 제쳐두고 도시를 지켰죠. 모두가 하나 되어 움직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거예요. 지금 LA시청에서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 한인 사회의 대응 방식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다짐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룩한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잘 이어가야겠다고요.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와 미국 사회를 잇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우리 2세들이 나아갈 길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이라고요. 이번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때 연 매출 2천만 달러를 자랑하던 인기 유튜버의 카페. 스위트 소피아가 한국의 전통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페를 처음 찾은 뉴욕 미식가들은 서양에서 악마의 열매라 불리는 과일로 음료를 만든다니 믿을 수 없다며 의아해했고 현지 SNS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황금빛 마약 레시피는 단 하루 만에 뉴욕의 미식가들을 사로잡았고 이제는 3개월을 기다려도 예약조차 하기 힘든 뉴욕의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렸는데요. 심지어 까다로운 입맛으로 유명한 300만 유튜버마저 20년 동안 맛본 음료 중 최고의 맛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의 매실이 어떻게 미국 최고의 미식가들을 이렇게 열광시킬 수 있었던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제가 운영하는 스위트 소피아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인 매실에이드를 처음 개발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서양에서는 그저 관상용 나무로만 여기던 매실이 이제는 저희 카페를 대표하는 메뉴가 됐죠. 특히 바질 토마토 매실에이드와 매실잼을 얹은 허니 토스트는 보스턴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음료와 디저트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특히 임산부 고객들의 사랑이 대단해요. 매일 아침 매실에이드를 마시러 오시는 임산부 손님들을 보면 1년 전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심한 입덧으로 촬영은 물론 음식 냄새조차 맡지 못했던 그때 우연히 알게 된 매실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서양에서는 독이 있다고 꺼리는 이 열매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음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의 키친 다이어리를 운영하는 소피아 브라운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촬영 전에 메일함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아침, 제 휴대폰에 몇 개의 알림이 동시에 떴습니다. 하나는 새로 업로드한 일본 가정식 영상이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 오픈한 카페의 예약이 3개월치 선착순 마감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알람 소리와 함께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카페 오픈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 6시까지는 출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이킹을 시작하고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재료를 점검합니다. 7시부터는 영상 촬영을 시작해야 했고, 그 전에 시장에 들러 신선한 재료도 손질해야 했습니다. 구독자 300만의 채널을 혼자 운영한다는 건 매일이 전쟁 같은 일정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카페 운영과 영상 촬영, 오후에는 편집과 SNS 관리, 밤에는 다음날 영상을 준비하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리 유튜버이면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음식 시리즈를 시작하고 나서는 더 바빠졌습니다. 한 영상을 위해 최소 3번은 같은 요리를 반복해야 했고, 카메라 앵글부터 조명까지 모든 것을 혼자 신경 써야 했습니다. 일본의 라멘, 중국의 딤섬은 매번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다양한 아시아 요리를 요구했고, 덕분에 카페도 늘 성황을 이뤘습니다. 마이클은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영상 편집을 도와주었고, 주말에는 카메라를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이자 제 최고의 협력자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저는 혼자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요리하고 편집하고 SNS도 관리하면서 말입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카페의 인기 메뉴는 대부분 제 채널에서 소개했던 레시피들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식 수플레 팬케이크와 홍콩식 에그타르트는 오픈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대부분 제 채널의 충성 시청자들이었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카페를 찾아와 메뉴를 직접 맛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페에서도 촬영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손님들은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을 좋아했고, 즉석에서 레시피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14시간 넘게 서서 일하는 날도 있었지만 손님들의 밝은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카페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즐겨 마시던 아메리카노 향이 오늘따라 유독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는데 주방에서 막 구워낸 크루아상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이전에도 과로로 인한 피로감은 있었지만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한 일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새로운 브런치 메뉴를 개발하느라 평소보다 더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져서 주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향신료를 사용하는 아시아 요리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는 당혹감이 앞섰습니다. 3년간 기다려온 소식이었지만 이것이 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새벽 촬영은 물론이고 요리 냄새조차 맡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영상 편집을 할 때도 요리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입덧이 심해지면서 카페 운영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맛 점검을 직접 할 수 없으니 품질 관리가 어려웠고 새로운 메뉴 개발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지만 제가 직접 맛을 보고 조절해야 하는 디저트의 특성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더 큰 위기였습니다. 주 3회 업로드를 2회로 줄였다가 결국 1회로 축소했습니다. 그마저도 겨우 버티다가 결국 채널 운영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올린 영상을 중단한다는 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소피아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얼른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임신 축하드려요.
시청자들은 걱정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지만 일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년간 매일 영상을 기다려온 구독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고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소개해주세요. 비빔밥이나 김치찌개 같은 거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댓글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다양한 요청 중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이 댓글이 눈에 걸렸습니다. 매일 아침 심해지는 입덧으로 10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이클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요리를 즐기던 아내가 주방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의사는 임신 초기에 입덧이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카페 문을 닫아둔 채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휴업이라는 공지만 올려두었습니다. 평소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임신 초기라 아직 공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 카페를 찾아오시던 이지수 씨였습니다. 늘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의학 서적을 읽곤 하셨던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옆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고 시립병원 산부인과에 임상 영양사셨습니다.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임신을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지수 씨는 제게 작은 병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갈색 유리병에 담긴 노란빛의 액체였습니다. 매실청이라고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매실로 만든 전통 음료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요리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식재료를 다뤄봤지만 매실을 식용으로 활용한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수 씨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한번 시도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셨을 때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향이 코끝을 스쳤고 한 모금 마시자 끝까지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째 저를 괴롭히던 메스꺼움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는 한국의 매실 문화에 대해 이것저것 들려주셨습니다. 매실청은 특히 소화가 안 될 때 한 숟가락만 물에 타서 마셔도 금방 속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름철 식욕이 없을 때도 매실청을 타서 마시면 입맛이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이후로 매일 아침 한 잔의 매실청은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조금씩 주방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신료 냄새도 전보다는 견딜만해졌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지수 씨는 병원에서 만나는 많은 임산부들에게도 매실청을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필수품처럼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요리 유튜버로서 이런 새로운 발견은 늘 설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단순한 레시피나 식재료 이상의 것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매실청은 제 건강을 되찾아준 생명수와도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지수 씨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청도에서 직접 담그신 매실청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담근 매실청인데 이제 맛이 가장 좋을 때라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임산부에게 특히 좋다며 넉넉히 보내주셨다고 하더군요. 이제 조금씩 식욕도 돌아오고 영상도 다시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임신 초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며 카페와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지 3개월. 매실청 덕분에 건강을 되찾아가던 제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입덧이 점점 줄어들고 주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일상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지원으로 카페 운영을 재개했고 간단한 디저트 메뉴들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특별 메뉴도 고민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매실청이 제 건강을 되찾아준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찍은 유튜브 영상은 제 임신 초기 이야기 그리고 매실청을 만난 특별한 경험을 담았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던 시간 지수 씨를 통해 알게 된 매실청 그리고 제 건강을 되찾아준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확인하던 중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실은 분명 일본 식재료야. 한국은 그저 일본 문화를 모방하는 것뿐이야. 우메보시와 한국의 매실은 비교도 안 돼. 처음에는 그저 지나칠 수 있었지만 점점 그들의 무지와 오만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매실은 일본의 것일까? 지소씨의 도움을 받아 한국 매실 문화의 깊이 있는 역사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전통의서, 현대의학 논문까지 폭넓게 자료를 수집하며 매실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해 갔습니다. 한국에서 매실은 단순한 과일을 넘어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귀중한 식재료였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자연 치유제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습니다. 소화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해소 등 다양한 효능은 전통 한방의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매실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볼수록 한국과 일본의 매실 활용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우메보시는 주로 소금에 절여 보존식으로 즐기는 반면 한국의 매실청은 발효와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특한 음료 문화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재료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문화적 가치였습니다. 매실은 한국 문화의 깊은 지혜와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매실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이자 문화입니다.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응원과 지지, 그리고 일부 일본 네티즌들의 진지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일본인 식문화 연구자의 댓글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접근이 흥미롭습니다. 매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1차원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본 자료는 단순히 음식 이야기를 넘어 문화의 다양성까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매실은 그저 하나의 매개체였을 뿐입니다. 입덧으로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이 제게 더 큰 의미를 주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매실청이 제 건강을 되찾아주면서 문득 깨달은 점이 있어요. 서양에서는 관상용 나무로만 여겨지던 매실이 얼마나 놀라운 식재료인지를,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아시아 음식 문화를 알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현대 도시인의 식습관을 보면 햄버거, 피자, 패스트푸드가 일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먹고 빠르게 움직이는 생활 속에서 소화불량과 속쓰림은 거의 모든 이들의 고민이 되어버렸죠. 제 자신도 요리 유튜버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종종 이런 증상을 겪곤 했습니다. 매실청을 만난 후 그 놀라운 소화 개선 효과를 경험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음료를 만들어 보자고. 단순히 임산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대인 모두를 위한 건강 음료 말이죠. 지소씨의 전문적인 조언과 제 요리 경험을 바탕으로 매실을 활용한 소화 개선 음료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인들이 간편하게 마실 수 있으면서도 건강에 도움되는 음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소씨는 제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매실의 건강 효능이 좋으니 미국인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매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메뉴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녀의 전문성과 제 요리 크리에이터로서의 경험을 결합하면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았습니다. 매실청 베이스의 다양한 레시피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화 개선, 영양 보충, 면역력 강화를 목표로 한 메뉴들을 하나씩 개발해 갔습니다. 생강, 레몬, 꿀 등 건강에 좋은 식재료들과 매실을 조화롭게 섞는 작업은 흥미로웠습니다. 마이클도 이 메뉴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퇴근 후 함께 레시피를 실험하고 맛을 평가하는 시간은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데이터 분석가답게 각 레시피의 영양 성분과 효능을 꼼꼼히 분석했죠. 현대인을 위한 데일리 헬스 메뉴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매실을 기반으로 한 건강 음료와 디저트, 그리고 간단한 건강식 세트를 구상했습니다. 카페에서 제공하는 동시에 테이크아웃과 배달도 가능한 형태로 말이죠. 실험을 거듭할수록 매실의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음료를 넘어 건강을 지키는 식재료로서의 매실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입니다. 지소씨가 제공하는 과학적 근거와 제 요리 감각이 만나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은 매실 데일리 케어 주스였습니다. 매실청에 생강, 레몬, 꿀을 더해 만든 음료로 소화 개선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레시피였죠. 고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속쓰림이 확 줄었어요. 식후의 마시니 개운해요.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의료진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건강한 음료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재개에 대한 고민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독자들은 제 근황을 궁금해했고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건강한 요리, 매실 활용 레시피 등 새로운 콘텐츠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매실 데일리 케어 주스는 스위트 소피아 카페의 새로운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한 메뉴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쁜 도시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죠. 지수 씨와 함께하는 매실을 이용한 메뉴 개발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단순한 음료를 넘어 현대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실의 다양한 효능과 활용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은 제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재개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10년간 운영해온 채널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었습니다. 아시아 음식 문화와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매실의 가치를 전하는 콘텐츠를 구상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매실, 그 숨겨진 건강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매실 문화 비교, 전통적인 활용 방법, 그리고 현대 과학이 증명한 매실의 놀라운 효능들을 담았죠. 구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콘텐츠를 오랜만에 봅니다. 아시아 식문화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될 줄 몰랐어요. 임신 중에도 꾸준히 연구하고 준비했던 콘텐츠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늘 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고 때로는 카메라 뒤에서, 때로는 편집을 도와 함께했습니다. 카페의 메뉴도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매실을 활용한 디저트와 음료, 그리고 건강한 식사 메뉴들이 하나둘 추가되었죠. 임산부를 위한 특별 메뉴부터 일반 고객을 위한 건강 메뉴까지 스위트 소피아만의 특별한 컨셉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수 씨와의 협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조언자를 넘어 제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갔습니다. 매실의 과학적 효능 연구부터 새로운 레시피 개발까지 우리의 협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출생과 함께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생명이 가져다준 변화는 놀라웠고 매실청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여정이 이제 더욱 의미 있어졌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문화를 전해줄 수 있을까? 마이클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의 꿈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저의 카페는 이제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카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음식, 전통 문화,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공간으로 진화했죠. 매실 기반 메뉴들은 계속해서 사랑받았고 지수 씨와의 협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출산 후 삶의 리듬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오히려 더 명확해진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전해줄 문화와 전통, 그리고 건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하는 일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지수 씨와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봄이 오면 한국을 방문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이야기였죠. 지수 씨는 광양의 매화축제를 추천했습니다. 매실나무가 너무 아름다운 광양은 매실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봄이 되면 매화나무 꽃망울이 온 세상을 하얗게 수놓고 매실의 탄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고 강조했죠. 봄에 아들과 함께 한국에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을 여행할 거라는 생각에 설레이는 것도 있지만 또 한국의 음식들을 먹어볼 생각하니 벌써부터 행복해요. 혹시 한국에 방문했을 때 꼭 먹어보아야 할 음식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